안녕하십니까, 김중태입니다. 오늘은 불명예 사관왕 중 마지막 부분인 신생아 출산 최저국 대한민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임 여성 1인당 한 명도 채 안 되는 0.8명의 신생아를 출산하는 인구 비례 출산율 최저의 나라입니다. 작년 2019년 출생한 신생아 수는 고작 28만 명으로서 이러한 노년층 인구의 증가와 젊은 인구의 감소로 대변되는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는 결국 노동 생산량의 저하를 가져와서 역동적 활력을 상실한 정체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신생아, 유아, 청소년, 소녀 등 젊은 층 인구의 감소 현상은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대흉년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닌 결혼과 출산과 취업을 스스로 포기한 삼포 세대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책임은 삼포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므로 삼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과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누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삼포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만큼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힘든 곳도 없다. 그래서 헬조선이다. 지옥조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값, 특히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려 해도 이룰 수가 없다. 아파트 한 채에 30억, 50억 가는데 어떻게 이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떻게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월급 타서 그걸 몇십 년 못 와도 아파트를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출산을 안 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아봐야 지금 서울 강남이나 좀 부유층들,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영어 원주민이 영어로 진행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한 달에 30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봐야 월 300만 원씩 교육비가 드는 원어민 영어 강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유치원에 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과 취업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를 삼포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먼저 취업에 관한 젊은이들의 견해는 합리적 사고가 결여된 편벽된 주장입니다. 젊은이들은 3D 업종을 의도적으로 기피합니다. 직장은 많은데 거기는 안 가요. 3D 업종은 안 가고 어떤 회사에 취직하길 바라냐면 초인류 회사, 삼성전자나 이런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회사거나 혹은 명망 있는 다국적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이공과 계통의 전문 지식이 없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인문과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영어나 러시아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어문학과 나와가지고는 이런 회사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망 있는 다국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문명의 필수인 이공계통의 지식이 결여된 자를 누가 인류 회사나 다국적 기업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못 가는 자기 능력은 탓하지 않고 좋은 직장 못 가는 대한민국이 바로 헬이라고 말하지, 지옥이라고 나무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불합리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어떠냐 하면은 선진국이 되고 또 더 좋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과학자나 발명가, 소위 뭐 발명왕 에디슨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발명가가 나와야죠. 이게 바로 창조적인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명가나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의사, 메디컬 닥터죠. 의사나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정한 월급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꿈의 실현을 위해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호기심 많은 드리머, 꿈꾸는 자가 되기보다는 안전을 선호하는 시큐리티 키퍼가 되기를 선호합니다. 안정된 그 직장을 월급이 나오잖아요.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과학자나 발명가 돼봐야 무슨 에디슨처럼 위대한 발명을 안 하면 이거 밥 굶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아예 지원을 안 해요.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폐기 이후 서울공대나 카이스트의 원자력 공학과는 지망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공학과의 존립 자체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과학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공과대학 간 사람도 앞날이 암담하니까 중도에 사퇴하고는 다시 어디 뭐 고시 공부에 돌입해 가지고는 그냥 변호사가 된다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청년들은 또 불평합니다. 자기네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자는 좋은 직장에 눌러앉아 사퇴할 줄 모르는 장년층이나 노인층,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취업을 방해한다. 이래서 이 사람들을 아주 뭐 수구 꼴통이라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적 요인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그 요인이 뭐냐면은 소위 노동자 3.5명 부문의 노동력을 보유한 Artificial Intelligence, 아시겠죠? AI, 소위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 산업 국가들이 당면한 인적 고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가 숫자로 하는 것은 사람보다는 월등 낫습니다. 예를 들면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할 때 사람을 쓰기보다는 소위 AI를 쓰면 훨씬 일도 빠르게 하고 AI가 힘이 좋으니까 훨씬 일을 빠르게 하고 능률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동에 누가 AI를 채택하지 누가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비엔나 학파의 경제학자 피터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탈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책에서 드레이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21세기에는 20세기에 유행했던 노동자와 부르주아 계급이 없어지고 유한 계급이죠. 부르주아 계급. 그 다음에 20세기에 유행했던 노동자 부르주아 계급 대신에 21세기에는 2대 계급이 새로 태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지식인인데 비지식인 이 2대 계급으로 대체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레이크가 말하는 지식인 계급은 어떤 계급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소크라테스나 이 드레이크가 직접 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처럼 명상과 정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아는 이런 명상적, 관조적 지식인이 아닌 새로운 공작 기계를 만든다든지 컴퓨터의 새로운 신호체계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식인이라 부릅니다. 때문에 드레이커의 분류대로라면은 20세기의 지식인이었던 각종 종교의 성직자들, 불교의 승려들이라든지 기독교의 목사, 가톨릭교의 신부라든지 이런 각종 종교의 성직자들이나 혹은 문과 출신 행정 고위 공무원 혹은 대학의 철학 교수, 정신 분석학자 이런 사람들은 21세기에는 비지식인으로 전락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지식인이란 말입니다. 이미 이거는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피터 드레이커의 인문학과 피터 드레이커 이외에도 인문학과 자연과학과의 융합을 강조하는 애플사 작고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래 세계 지식산업의 대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구태연하게 문과 이과를 따지고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인문계통의 공무원들을 양산하는 대한민국은 바로 시대의 낙오자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수도권 지역에는 2,500만의 주민이 사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조밀조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싸도 너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서울에서 자기 주택을 자기 아파트를 갖지 못한 사람이 몇백만이나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번 통계를 보니까 아파트 30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도 10명 이상이나 되더라고요. 8명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지?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아파트 300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응?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아파트 값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정부에서 아파트 값 잡는다고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들어서자 말자 전부 다가 아파트 부동산 값 잡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값 잡힙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 30억이에요. 30억. 어? 그것도 큰 아파트도 아닙니다. 30평 아파트가 30억이에요. 응? 50평 아파트는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값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있습니다. 뭐냐면 노태우 정부 이후 도입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살려서 저렴한 월세를 받으면서도 전 국민에게 아파트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임대주택을 대량 증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공개념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금강산을 예를 들어 봅시다. 금강산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금강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주, 주인 없는 금강산이지만은 한편 금강산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 7,500만 주민들의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금강산은 7,500만 모두의 공동 보물입니다.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편안하게 살면 그게 바로 제 집 아닙니까?
뭐 죽어서 아파트를 떠미고 공동묘지까지 아파트를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아파트 소유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또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를 도저히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에 이 아파트를 대량으로 이 소위 탈북자들이 오면은 아파트 한 채씩 갈라줍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죠. 아주 값싼 임대주택. 그러니까 값싼 임대주택에 살면서 내야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 문제 또 뭐 있냐면은 아니 멀쩡한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20년도 안 돼가지고 또 재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적어도 아파트나 건물은 아무리 안 가도 100년 이상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욕합니다마는 일본 사람들이 건설한 서울역 청사 보십시오. 그게 일본 일제시대 때 건설한 겁니다. 그거 100년 이상 가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 병원 그 붉은 벽돌로 지은 거 그것도 일제 때 만든 거예요. 경성제대 이학부. 그 다음에 태풍 사라오 때 남해대교에 그게 국산 다리는 다 무너지고 일제만 남았구나 하는 탄식이 나왔어요. 일본 놈들이 건설한 그 다리는 아직도 멀쩡하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아파트를 지으면 최소 100년은 가야지. 그러니까 20년 만에 다시 해먹기 위해서 또 아파트 실제 건설 자재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아파트 평당 30평 그러면 30평 땅값을 받는단 말입니다. 땅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그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면은 아파트 땅값 이거 다 빼고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 제도예요. 그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300만 원씩 교육비가 들어가는 원주민 영어 강사가 영어로 강의하는 유치원에 보낼 능력이 없어서 자녀 생산을 하지 않는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100%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양극화의 골이 깊은 엄중한 상황에서 가난한 자와 그 자식들에게 한갓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이런 종류의 유치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에게 도덕적,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 연한이 9년제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간 의무교육제예요. 그런데 유치원은 뭡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는 하나도 월사금 안 받는데 왜 유치원에 한 달에 300만 원씩 하는 월사금을 받고 이대로 이런 유치원을 놔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 정권에서 뭐 전두환 정권 재판한다고 전두환 씨 재판한다고 하지만 전두환 정권 때 서민들 생각에는 제일 잘한 정책이 뭐냐? 과외 수업을 없앤 게 아주 잘했단 말입니다. 과외 수업 없으면 일반 서민들이 가난하게 사는 서민들은 한 달에 자녀 교육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자녀 교육 도저히 시킬 엄두를 못 냅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왜 이런 같은 땅에 월사금 300만 원씩 내는 이런 유치원을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부자 자식들만 가고 걔네들은 영어도 잘해요. 그리고 가난한 애들은 도저히 그런 유치원을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런 종류의 유치원은 폐기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런 국민의 양극화 현상을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유치원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 자조적인 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더 이상 용이 나지 않는다. 1950년대는 가난한 집 아이들 중에 머리 좋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는 나와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부모들을 북양하고 형제간들을 다 살림을 도와줬기 때문에 계층 간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아주 극빈자의 가난한 사람이라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고 중산층은 더 상위층으로 진입할 수 있었어요. 이거를
사회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소셜 모빌리티라 그럽니다. 모빌리티, 이동 현상이죠. 계층 간의 이동 현상.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계층 간 이동이 안 돼요.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한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또 가난의 대물림을 해줍니다. 가난하지만 그 자식이 돈을 벌여서 중산층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폐쇄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안 놓은 겁니다. 결론은 다음 시간에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